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님을 모시고 일부에서는 이제 이거 이재명 정권 초창기 그 평가, 외교안보나 경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2부에서는 현재 그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다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은요, 지금 현재 그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정청래 뒤에는 이제 그 보통 우리 김어준이 있고, 김어준이가 또 형님하는 문재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의 마음은 박찬대인데 있다. 그래서 그저께 그 김용, 네. 김용도 그 박찬대를 지지한다 했잖아요. 네네. 교도소에 네. 일단 이게 그 판세를 결국에 누가 일 것 같아요? 결국은. 결국 누가 이까냐? 한번 내려놓고, 네, 한번. 저는 글쎄,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좀 여론조사에서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박찬대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큰 차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조직들이 원내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은 박찬대 의원한테 좀 쏠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박찬대 현역들에게 대부분 박찬대한테 가 있죠. 네네. 실제 그 정청래한테는 뭐 양문석이나 장경태나 최민희, 예, 뭐 몇 명 그 끼리끼리 좀 있죠. 그죠, 스타일 비슷해 그분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인지도가 네. 워낙에 정청래가 높으니까 지금 현재는 예측 부른데 저도 박찬대가 최종적으로 조금이나마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박찬대가 이제 이거 내란 특별법 네. 이걸 이렇게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겠다. 감사원하고 지기현 판사까지 현재 국정조사. 그다음에 이거 내란 특별법 이거는 국민의 만드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도 끊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봅니까? 박찬대가 법안 발의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과 아주 강성 이제 이미지 그거를 본인도 좀 가져가서 강성표를 좀 더 끌고 오겠다 이제 이런 전략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국민의힘 정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황당한 초강수인데 어쨌든 그런 황당한 초강수를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당이 없어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 어디서나 가능하죠. 북한이나 조선노동당이 있는 북한이나 공산당 일당 체제로 돌아가는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당 체제를 박찬대 의원이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처럼 본인도 정청래 못지않게 상대 정당을 죽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거용, 그러니까 전당대회 선거용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몇 퍼센트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됐습니까? 49%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51%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51%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하고 있죠? 그렇죠. 국민의 힘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데 51%의 대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정당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엄청나게 불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은 없지만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재명으로서도 이게 전당대회가 딜레마인 게요. 네. 만약에 박찬대를 이렇게 물 밑에서 밀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당선되면 정청래하고 이재명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가 이기면 정청래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관계가. 네. 그리고 정청래가 만약 이겨버렸다.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벌써 레임덕 왔냐. 어떻게 박찬대를 밀었는데 정청래가 되면, 그러니까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은 이게 레임덕 이야기 나올 거고, 네. 반대로 이게 박찬대가 되면 또 정청래하고 이게 관계가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경우도 딜레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어떤 경우든 상당한 후유증이 올 겁니다. 정청래가 이제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떠냐? 정청래 입장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 과정을 쭉 옆에서 봐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가장 반대했던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방송에 나가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싫다.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그렇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 그냥 싫다라고 이제 정청래 후보자가 얘기했었고요.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정말 부끄럽다. 내가 도저히 이건 뭐 방어를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논란이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내면 속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본인은 운동권 출신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운동권 출신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만드는 과정 옆에서 지켜보니까 야, 정과 사범에 5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야, 그럼 나도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힘을 누가 불어넣었을까요?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형님 해봐봐. 내가 대선 만들어줄게. 내 따르는 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 교주로서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한번 형님 띄워줄게. 한번 해봐봐. 라고 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깨뽕에 이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겠지만 언제든지 각을 세워서 본인이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발톱을 숨기고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그 발톱 들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를 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좀 개헌 얘기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건 좀 얘기 긴데 그 빼고 어쨌든 대통령 한 번 더 하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자기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에 됐다 그러면은 정청래 계파와 이제 이재명 계파가 나눠지면서 상당한 분열,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분열이 거기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돼가지고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은 이제 그 박찬대를 좋아하는 거는 옛날에 뭐 코찬대라고 하는데 코에 묻은 거 이게 뭐 떼주고요. 네. 우리 강선우를 좋아하는 건 이게 이부자리처럼 이게 점자리. 네, 친박난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런 건지 왜 이재명은 박찬대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김어준이는 왜 정청래를 좋아합니까? 뭐 인연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무슨 인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헌신한 사람 그리고 자기한테 맹목적인 사람, 맹목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이부자리 깔아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대신 또 코에 있는 이제 이물질 같은 거 떼주는 거 이것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귓속말로 얘기해가지고 좀 이제 본인이 철회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의전을 보여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지지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목숨을 바치는 어떤 그런 이제 헌신이란 말을 하는데 어떤 맹목적인 이제 부하 직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 이제 모범은 사례를 잘 보여줬던 강선우라든가 박찬대 의원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는 옛날에 계속 공격했었다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의원들과의 모인 차례 사석에서는요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고 그래요. 사석에서 이제 술자리하거나 저녁자리 할 때 그게 아마 다 이재명 귀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두 분에게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자리를 물려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아마 선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날짜는 8월 2일인데 네. 지금 이게 수해가 나니까 네. 정청래는 좀 유리하다 싶은지 빨리 하자. 네. 그다음에 박찬대는 미루자. 네. 이런 식으로 한데 원래 예정대로 날짜가 되겠죠. 예, 그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변화도 없고, 그도 특이하더라고요. 둘이 뭐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번에도 강선우 이제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은 임명하자. 그리고 박찬대는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고, 이렇게 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갑질에 대한 입장도 달라져요. 참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둘이 사사건건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김어준이 이끌고 있는 개딸, 그런 분들이 표를 모아줄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안정적인 이재명 1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박찬대 이제 의원에게 힘을 모아줄지, 그건 좀 지켜볼 일이다. 어쨌든 간에 근데 누가 되든 간에 당의 분열은 분명히 생길 거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정청래가 눈빛만 봐도 이재명 안다 했는데 박찬대는 눈빛을 안 보고도 뭐 안다. 그렇죠. 이런 게 둘 다 아부성 발언하니까 당분간은 이게 그 출장소죠. 뭐 대통령실에
물론 이게 나중에는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과 각을 세우겠지만 네. 당분간은 이게 그냥 대통령실의 출장소니까 누가 된들에게 뭐 큰 저는 뭐 영향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요. 굉장히 생각한 그림이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정청래는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으로 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개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선 주자로 체급을 올리는 그런 발돋움의 계기로 이번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박찬대 의원은 아마도 이제 이재명 1극 체제 유지를 위해서 충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그런 지방선거 공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럼 이재명이가 옛날에 뭐 4년 중임제인가? 네, 사연 중재 얘기했죠. 뭐 이러면 이게 그 부칙만 바꾸면 네, 이번에 5년에다가 8년 다음에 13년 그렇죠. 이런 이제 개헌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변론하고 만약에 그 5년 또는 이게 도중에 뭐 탄핵이 끝난다. 그러면 이게 누가 다음에 좌파의 유력한 대선주자 될 것 같아요? 김민석, 뭐 정청래, 뭐 이게 우원식, 김경수, 김동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5년하고 끝났을 때 아니면 그러니까 연장 5년하고. 5년 끝났을 때만 가정하면 아니면 그 전에 끝나거나. 그제 끝났을 때 지금 모릅니다. 탄핵. 예. 그러니까 제 말이 예. 다음 대선주자 누가 떠오를 것 같아요? 지금 김민석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정청래도 있고, 김동연, 김경수 이런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게 선두로 치고 아직 그런 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근데 없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첫 내각 꾸리면서 한 거를 보면 저는 김민석 이제 총리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의문의 8억, 미스테리한 이제 8억, 사실은 뭐 거의 스폰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해명이 이제 안 되는 그런 돈인데 그 스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에게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다. 그게 그냥 앉힌 게 아니죠. 왜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얘기를 최초로 꺼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민석 전 수석 최고였습니다. 김민석 최고가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함에 따라서 내부에서 계엄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그 시나리오도 그때 김민석 당시 의원이 주도적으로 아마 짰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김민석에 대한 고마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곧 감옥에 걸 줄 알았을 겁니다. 이재명 야당 그 당 대표는. 근데 어쨌든 김민석 이제 당시 최고 얘기했던 계엄에 대한 발언 때문에 거기다 대비를 했고 그 여파로 탄핵까지도 밀어붙이는 시나리오를 그때 짜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김민석에 대한 아마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 국무총리 하고 나서 서울시장으로 김민석 후보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와서 네네. 지금 현재 이거 확실하게 출마할 사람은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 안철수 했고, 그다음에 이거 김문수 후보 이제 놓을 걸로 봐요.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 출마선 했죠. 그리고 예, 김문수 후보 놓을 나오고. 걸로 네. 보고, 네. 그다음에 이거 장동혁 의원도 놓을 걸로 보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이거 조경태 의원이 이제 출마선은-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조경태 의원이 친한동훈계잖아요. 네네. 한동훈이가 놓으면 이게 놓기 어렵잖아요. 네. 다녀야 될 테니까. 네네. 어떻게 조경태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아니면 한동훈 직접 놓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제가 한동훈 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측근 됐지 않습니까? 한동훈 개파 그쪽에서는 여전히 나오지 말라. 이번에 한판 쉬어라. 라는 얘기가 지금도 여전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섣불리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게 되면요. 도로 이제 과거에 했던 전당대회, 대선 경선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 과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라든가 지난번에 이제 탄핵했을 때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했던 그런 이제 행동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화끈하게 도와주지 않고 애매하게 도와준 이제 그런 것들 이런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에 치고 나서 우파들이 굉장히 지금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우파들 유튜브 이렇게 조 형님이 진행할 우파의 유튜브도 제대로 좀 보지 않고 있고 고개 돌리고 굉장히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전당대회 치른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파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를 모으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이제 측에서 나온 논리는 이거 같더라고요.
매번 선거에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파에서 피로감이 크다고 하더라. 한동훈 대표 아직은 뭐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젊은 사람이니까 이번에 쉬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내년에 보궐선거라든가 또는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그럴 때 한번 등장하면은 뭔가 기회가 될 건데 매번 껌껌이 나오는 거 이건 좋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그리고 이번 대선 경선에서 참여했을 때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또 분명히 문제가 되면서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또 덧대어진다면 회복 불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말리는 목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결국은 나오지 않고 조경태 의원을 자기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먼저 이제 이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41% 대선 네. 강점인데 네. 또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 절연 문제라든지 여러 데 그 부정선거나 관련해서 정가운 목사하고 좀 이렇게 그 사이가 좀 멀어져 있다 이런 데 그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거 뭐 대신에 주류 측에서 이런 데 그 실제 미는 분들이 친윤 주류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그 장동혁 이런 게 좀 주류 측에서 대안으로 김문수 후보보다 미는 게 아니냐 이런 데 분석도 있고요. 실제 만약에 조경태, 안철수 이렇게 장동혁, 김문수 이러면 이게 그 판세는 어떻게 봅니까? 참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엔 결국은 싸움은 이번에 이제 싸움은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나온다. 이제 다 나왔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다 나온다 치면은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간의 대결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친한 계열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이제 응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쪽에서 나왔을 때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도와줬다고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게 하자라고 했던 게 우리 당시에 당 입장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굉장히 번개불에 콩 뽑듯이 해야 하는 바람에 우리가 미처 아무것도 수습 못하는 상황이고 그 여파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소환당하고 있고 출금지 당하고 있고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거의 초토화되기 직전 아닙니까? 그런 상황까지 온 원인이 한동훈 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이 후보란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뭐 나올 걸 예상한다 그러면 그 두 분 간의 대결로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뭐 저도 아마 모르죠. 조경태도 이제 한동훈께도 만만치 않으니까. 네. 안철수는 이제 좀 이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은 좀 안타까운 게 그때 혁신이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이끌었으면 이번에 굉장히 다른 평가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대선 때 안철수 의원 다시 봤다는 사람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열심히 했고 잘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혁신위원장 앉혔고 거기서 이제 혁신을 잘 이끌어내면은 이번에 차기 어떤 지도자감으로서 당 대표라든가 또는 이제 시간이 흘리면 뭐 대선주자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갑자기 또 혁신위원장에서 또 철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철수를 자주 한 것에 대해서 이 신뢰성, 안정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철수한 거는 정말 배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더라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바람, 한때는 바람을 불었던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그때 홍준표 이제 의원이 대선 이제 주자가 나왔을 때 24% 했거든요. 그때 안철수 후보가 21%를 했었어요. 원래 2등 달리다가 2등 달리다가 3등을 했는데 2등과 이제 3%포인트밖에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전국적인 지도자감으로 굉장히 이제 인정받았던 분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와 이제 장동혁 후보가 대결될 거고,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좀 약간 안 좋은 여건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41%의 이번에 득표를 얻은 거, 전국 지지도, 그거는 굉장히 훌륭하고 잘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대선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으면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뼈대를 남겨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새로 짓는 이제 사람으로서 과연 적합하느냐, 뉴 페이스로서 적합하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중도와 이제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소굴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조금 들어서 저는 어쨌든 또 장동혁 의원과 김문수 후보 간의 양자간의 대결로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그거는 좀 3판전에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네. 당의 현안 다른 현안 한 몇 개만 여쭤볼게요. 네네네. 지금 고난하면 답 안 해도 돼요. 네. 그 윤희숙 위원장이 네네네. 인적 청산한다고 네네. 송은석 원내대표 포함해서 네. 윤상현, 뭐 나경원, 네. 심지어 장동혁까지 네. 뭐 거취를 밝히라. 네. 거취를 왜 밝힙니까? 저는 이게 그 혁신위원장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그냥 모셔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중진들, 특히 대선 주자급들, 이런 쪽으로 그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이게 월권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뭐 곤란하면 안 해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네. 뭐냐, 절차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이제 네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명을. 처음으로 이제 실명을 얘기했는데 혁신위 위원장으로서 이 혁신위 위원들과 논의가 된 게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혁신위 위원들도 이 안건, 4명에 대한 안건을 올리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수기를 해가지고, 혁신위에서 의결된 거다라고 하면서 4명의 이름을 꺼낸 게 아니에요. 아니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혁신위에서 논의됐더니 논의도 안 됐고,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처음에 밝혔어야 됩니다. 근데 혁신위 이름으로 해서 언론에 기자 인터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절차적으로 혁신위원 아님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보이게 해서 국민한테 큰 혼란을 준 거, 또 당 내부에 혼란을 준 거는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혁신위원장 자리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절차를 좀 제대로 밟아서 했으면은 좀 이 4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사숙고한 좋은 결과, 아니면 4명에 대한 이름이 누군 들어가고 누군 빠지고, 아니면은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서 좀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다든가 이제 이럴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절차가 없이 개인적인 자격을 말하는 바람에, 그러려면 혁신위원장 왜 했죠?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그걸 공식적인 아젠다로 올리기 위해서 혁신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것 같으면 사실 이제 자인으로 돌아가서 개인 의견을 내는 거는 그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 SNS 올리든 어디 언론 인터뷰에 나오든 어디 방송에서 얘기하든 그건 이제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혁신위원 자격으로서 얘기한 거는 어쨌든 개인 의견을 혁신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개인 의견을 낸 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돼서 그 이준석 당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이준석 당은 이준석 혼자 넣어가지고 네. 뭐 이게 언론의 관심도 못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혼자 뭐 독불장군처럼 가면 지방선거 되면요 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초원이 몇 명 있는 것 같던데 아마 참패할 것 같거든요. 아마 이게 그 개혁신당은 앞으로 운명이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혼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독자로 가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개혁신당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준석 이제 의원도 국민의힘에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되면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저는 이제 전해 들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멘텀이 언제 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대선을 패배하고 대선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이제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마 이준석 이제 의원의 계획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을 거고,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개혁신당이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뭐 그때는 그때 가서 본다면 좀 먼저 예측할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오늘 그 바쁘신데 이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